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보라입니다. 오늘은 한 여성 소방관의 억울한 죽음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을 구조하다 폭행당하고 한 달 뒤에 숨진 사건이었죠. 네, 이 폭행에 노출된 소방관들의 어려운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도 의견 보태주십시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안보국회 첫날이었는데 혹시 어떠한 사안들이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은 다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에 최진봉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슈가 됐던 외교 안보 문제 다 거론됐고요. 네. 물론 정부의 추경 예산안 심사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 김영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탄도미사일을 쏘고 엄중한 경고라며 메시지를 보낸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냐고 묻자 국회에 출석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1조에는 적대행위 금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지에 근데 그렇게 부합되지 않는다. 적대행위라고 9.19 군사 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은 없다는 앞선 청와대의 입장보다는 조금 더 앞서간 겁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수습에 나섰습니다. 적대행위라고 보면은 너무 포괄적 아닙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말하는 스텔스기 도입 또 한미 군사훈련 그건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군사 분계선 일대의 5km 이내의 포병 사격 훈련 이런 것들은 금지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발사된 게 이 5km 이내의 영역은 아니지요. 반대로 야당은 북한이 9.19 군사 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까지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재를 위반했잖아요. 제재를 위반을 했는데 탄거리 미사일이다라고 규정을 해놓고는 그 뒤에 액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당은 또 러시아와 중국의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을 꼬집으며 외교 안보 이슈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일본 주재 총영사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외교부 직원의 잇따른 비위까지 드러나자 집중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외교부가 거의 사고부, 참사부까지 이렇게 전락한 그런 상황까지 왔다면 장관이 이게 좀 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계속해서 이런 정말 불미스럽고 국민들에게 죄송한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장관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른바 안보국회가 시작된 첫날, 국회에서는 추경 예산안 심사도 시작됐는데 최대한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적자 추경이라는 야당이 맞서는 만큼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당에서는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을 두고 갑론을 박이 있던데 선배님께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이번 주에 일본이 우리를 수출 우대국가 명단에서 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대응 카드가 뭐냐? 여러 개는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도 폐기론, 신중론 좀 팽팽하죠. 네. 각각 어떤 논리인지는 최기성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 일본이 다음 달 2일 가기에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보복이 계속되면 지소미아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수를 뒀습니다. 지소미아 문제가 그냥 연장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금은 협정을 유지한다는 기조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 사이에서도 폐기론과 신중론이 맞붙으며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되면 지소미아니 뭐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같은 동족의 문제를 일본 군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우리 외교부에서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미일 공동안보에 그게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 신중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경제 보복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를 하는 그런 대응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폐기 검토는 공식 당론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감안할 적에 좀 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특사를 보내 급속도로 냉각된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게 가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한일 관계가 꼬여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 5당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위단은 1박 2일 동안 일본에 머물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유발돼가지고 서로 죽기 살기 해버리면 서로가 망한다. 이 모든 문제를 외교적으로 꼭 풀어야 된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화할 경우 다음 달 24일 유효기간이 끝나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결국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배경을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우리와 일본의 관계상 네. 한미일 동맹이라는 세 나라의 군사 동맹은 불가능하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따로 있고 미일 동맹이 따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 관련해서 외교 3불 정책이 거론됐을 때요.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었던 거군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 국방부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면 한미 동맹은 뭐라고 돼 있냐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의 핵심이라고 돼 있는 거고요. 미일 동맹은 일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주춧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을 향한 거고 예. 미일 동맹을 보면 뭐 인도 태평양을 향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관계가 그동안 역사적인 불행 때문에 네.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두 개인데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군사 동맹을 한미일 삼각 동맹 하나로 묶어야만 이제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일본을 정보 보호 협정 뭐 이런 걸로 묶어두고 차차 정식 군사 동맹으로 이제 가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미국에 가서 일본의 경제 도발을 좀 설득해서 취소시켜달라고 해놓고 이걸 우리가 먼저 폐기하겠다고 나서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미국에 알리는데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할 수는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미국을 이제 압박하는 수단은 되겠죠. 예. 그러나 여당의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면 당장 여야가 이제 국회에서 충돌하면서 국회가 공전될 거고 한미 간에도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해찬 대표가 당론은 지금 아니다라고 손을 긋는 거죠.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일본의 두 번째 보복 조치죠.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조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영향권에 들어가는 산업에 대해서 정부와 민간이 분주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 관련 10여 개 중견기업 관계자가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추가 조치를 앞두고 정부의 설명을 듣고 대책에 대한 의견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또 일본 제재가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는 우리의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또 이렇게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가정한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물론 항공과 기계, 철강 등의 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9일까지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실현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수출 규제를 받는 소재의 품목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과 정밀기계 등의 분야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 부품의 상당수가 일본산이고 차량과 항공기, 선박, 화학공업, 방직용 섬유도 대일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외교와 경제부처 사이는 물론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과도 긴밀히 의견을 공유하며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 등의 세제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협상 기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미 공개된 문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고려한 내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현희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만들어지기까지 진행된 회담 기록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보상금을 청구했다는 내용이 담긴 대일 청구 요강과 우리 측이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의사록입니다. 일본은 이런 협상 기록을 근거로 우리가 당시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 협정에 징용 피해자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문건에 사용된 표현은 공권력의 적법 행위에 대한 대가를 뜻하는 보상인데 비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의미하는 배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문건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직접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해당 기록들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제기된 것이 아닌 이미 공개됐던 자료라며 우리 대법원도 심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고려해서 최종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은 위자료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부는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보복이 아니라 경제 도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뭐를 했어야 보복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요. 뭐 외교적으로 또는 공식 문서에서 도발이라고 쓰기는 아직은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심정적으로는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왜 도발이냐면 WTO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무역 분쟁 재판을 할 때 그때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이 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제소했었죠? 네. 그때 일본이 러시아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경제 외적인 이유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또 필수적인 안보 이익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딱 특정을 지어야지 대충 해서는 안 된다. 또 그 필수적인 안보 이익과 이번에 무역 제재 조치가 어떤 관계인지를 합리적으로 그 연관되어 있는 연관성을 밝혀라. 안보를 목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스스로의 정당성을 자기가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어쩜 우리가 일본에게 하고 싶은 바로 그 말을 조목조목 다 했습니다. 네, 이때는 뭔가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던 일본인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 다르게 왜 저러는가. 결국은 한국의 정치 지형을 흔들어서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고 한국 경제가 일본을 역전해서 앞서가는 걸 저지하려는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뭐 강한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일본의 부당한 도발에 우리의 불매 운동도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가는 항공 노선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여름 휴가로 일본을 방문하려던 관광객들의 취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항공권 판매 업체에서는 이번 달 들어 일본 항공권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급감했습니다. 근거리 여행지로 인기 있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 규제에 따른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업계도 일본 노선 구조조정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특히 국적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의 좌석 공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부터 인천에서 후쿠오카와 오사카, 오키나와를 오가는 A330 기종을 B767과 A321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항공편의 좌석수를 축소한 것은 처음인데 예약률이 5에서 10% 추가 감소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9월 중순 이후부터 일본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편 중 일부에 한해 대형 항공기를 소형 항공기로 변경해 운항 예정입니다. 앞서 대한항공도 일본 항공 노선 수익이 떨어지자 오는 9월 3일부터 일주일에 3차례 운항하는 부산 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수요에 민감한 저가 항공사도 앞다퉈 일본 노선을 줄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도 오는 9월부터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할 계획입니다. 항공업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이에 따른 불매운동이 장기화할 경우 여행객 감소세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추가 노선 조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여야 5당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내일 아침 일본 도쿄로 출국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5당이 동시에 방일단으로 가는 건 참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방일단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것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방일단은 아무래도 일본에 좀 전문성이 있는 그리고 또 인맥이 있는 일본 통이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하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이게 경제 문제니까 또 경제 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지금 단장으로 가시는 서청원 의원님은 과거에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하셨죠. 그리고 또 강창일 의원 역시 현재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하고 있고요. 또 김진표 의원님이나 김광림 의원님은 경제통이고 저 역시 이제 한일의원연맹에 쭉 활동을 해왔고요. 저도 판사 시절에 1년간 일본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이제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의 일정이 궁금한데 혹시 회동할 일본 의원들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네. 1박 2일이라 아주 빡빡한 일정인데요. 지금 이제 확정된 일정은 이제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 의원 연맹이 계세요. 그분하고 그 연맹 소속 의원들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오찬을 같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열릴 여당이라고 할 수 있죠. 공명당이라고 했는데요. 야마구치 나소 대표 면담이 잡혔고요. 그리고 또 8월 1일 날은 이제 에다노 유키오 입헌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국민민주당이라고 있어요. 타마키 유이치로라고요. 이렇게 면담이 잡혔고 그 이외에 이제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여당이죠. 여당 간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면담을 추진 중인데 이제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민련의 간사장하고 정조 회장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이제 만나야죠. 그리고 또 과거에 이란 의원연맹 회장이었던 모리 요시로 전 총리, 지금 이제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이분도 저희들이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방일단이 갔다 와서 이런저런 또 토론을 벌이더라도 일단 가서 한 목소리를 좀 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하나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십니까? 한일 관계는 더더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문제로 외교 갈등을 이게 심화되면 저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저는 좋을 게 없다. 서로 상처를 입는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도 피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서로 인내하면서 이 갈등을 좀 외교적으로 풀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저희가 1박 2일로 일본을 방문하는데 7월 31일, 8월 1일. 그런데 하필이면 8월 2일 날 일본 내각 가기에서 화이트리스트 이 안이 안건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지난 7월에 새 품목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져서 굉장히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그런데 화이트리스트의 그 품목이 1140개라고 그래요.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한일 외무장관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대화로 풀자. 그래서 이걸 좀 늦추고 한일 그 외무장관이 좀 대화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그 검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좀 가지고 있죠. 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 일본에 가셔서 이번에는 요거까지는 좀 해갖고 오자.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짧은 기간이라 그 눈에 보이는 그 뚜렷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것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 사이드하고 또 국회 사이드는 또 틀립니다. 예, 그래서 정부 쪽은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최종적인 책임을 지지만 이제 국회 사이드는 이제 외교적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 국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외교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을 하고 그래서 이 일본 국회가 일본 정부 아베 내각에게 이런 부분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이번에 이제 결국은 한일 청구권 그 협상에 대한 그 인식 차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과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그 서로 견해차를 좁히는 노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회에서 입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 법률이 있다면 입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소식은 뭡니까? 네, 지난해 전북 익산에서요 여성 소방관이 구조 작업을 하다가 폭행당하고 결국 한 달 뒤에 숨진 충격적인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예. 어제 이 법원이 이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40대 윤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모욕 등 혐의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예. 당시 이제 49살 윤모 씨가 지난해 4월 2일 예. 오후입니다. 낮 시간이었어요. 오후 1시 30분쯤에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윤 씨가 구급차를 타고 원광대학교 병원까지 이제 이송을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구급차 안에 강연희 소방경 등 구급대원이 있었는데 폭언과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윤 씨는 심지어 강 소방경에게 뭐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예. 머리를 한 6회 정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자신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법적 처벌 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게 분명한데요. 예. 왜 그러냐 좀 보시면 이제 네. 당시 현장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영상 직접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지금 경찰이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구속대부터 5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요 벌써 500만 원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냥 벌금 500만 원 내면 된다라고 굉장히 가볍게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데요. 예. 이후에 이제 강 소방경은 머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례 맞은 뒤에 뭐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일으키고 결국 29일 만에 숨졌습니다. 예. 숨지고 말았는데 네.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된 게 아니라 아까 소방기본법, 네. 모욕죄. 네. 왜 폭행치사가 적용이 안 되죠? 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윤 씨의 혐의는 이제 소방기본법 위반, 모욕 그리고 업무방해 등 7개 혐의인데요. 예. 일단 폭행치사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윤 씨에게 이제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요. 윤 씨의 그 강 소방경을 향한 폭언과 폭행이 사망 사이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 윤 씨는 사실 이 강 소방경의 폭언 폭행 사건 외에도요. 다른 9건의 유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건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요. 윤 씨는 지난
지난해 6월 군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술에 취한 채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또 도로 위에 드러눕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그래서 윤 씨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이나 지인을 폭행하는 등 전형적인 주치폭력의 양상을 띈다라고 또 판시했고요. 예. 또 범죄 발생 빈도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년 10개월이라는 이 선고 형량, 예.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단요, 강 소방경이 있었던 익산 소방서 쪽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뭐 이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범죄 그런 것들 다 포함해서 1년 10월에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이렇게 주치자한테 폭언 폭행을 당하면서 일을 하는 구급대원으로서는 그 모든 범죄를 다 합해서도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고 현장 활동을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 현장 활동을 이렇게 해서 마음 놓고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이 네. 참 맴도는데 네. 실제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이 폭행에 얼마나 노출이 된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강연희 소방경뿐만 아니라요. 예. 소방관들에 대한 폭행, 폭언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네. 예를 들어 뭐 그래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뭐 2012년부터 16년까지 소방공무원 대상 폭행 사건은 전국적으로 667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 직접 폭행이 658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폭언 8건, 성추행 1건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그럼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처벌의 정도가 어떤지 한번 같이 보죠. 일단 뭐 대개는 손방망이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12년부터 16년 사이 같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기간 직접 폭행에서 이제 구속은 2.1%에 불과하고요. 예. 징역형은 12.9%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또 대부분 술에 취해서 폭행이 자행되고 있었는데요. 예. 예를 들어 대구 소방안전본부의 경우는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의 96%가 술에 취해 이뤄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현행법에서는 이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언 폭행 등으로 이제 구조나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119 구조 구급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이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매일 사실은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에 법이 못 따라주는 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소방관들도 거기에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거기서 같이 치고받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또 이제 제2차적인 어떤 민원 소지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꺼려를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 입장에서는 예. 민원인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 뭐 헬멧을 쓰고 구조조끼를 입고 하지만 어쨌든 예. 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그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 브리핑 있는 저녁 함께하면서 유튜브에서 골든스톤님께서 뭐 저리 형량이 낮나, 그러니까 1년 10월을 선고받은 거에 대한 좀 의문점을 좀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사회의 어떤 공공 질서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한테 예. 저런 폭력이 가해진다니까 더 가슴이 아프네요.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성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밤에 이런 어려운 질문. 뭐 때문에 그런지 알겠어요. 네. 떠나버린 마음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얕잡아보고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한 구단, 바로 유벤투스입니다. 유벤투스. 예. 그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호날두가 왔을 때 유벤투스가 경기 시간에 지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와서도 경기 시간을 줄여라.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위약금 물고 구단 전체가 출전하지 않겠다라고 협박에 가까운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프로축구 연맹은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양시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벤투스와 K리그 선발팀의 경기 예정 시각은 저녁 8시. 하지만 유벤투스 선수단이 경기장에 도착한 건 8시 4분입니다. 결국 워밍업 시간을 거쳐 경기는 1시간이 지난 9시에 시작됐습니다. 유벤투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이 경기에 지각하고는 경기 시간을 줄이라는 무리한 요구까지 한 것입니다. 이 발언의 진원지는 네드베드 유벤투스 부회장입니다. 네드베드 부회장은 유벤투스 선수단의 지각 사태가 빚어지자 K리그 관계자를 찾아 경기 시간을 전후반 40분씩으로 줄이고 하프타임도 10분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약금을 물고 경기에 나서지 않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발언도 했습니다. 네드베드는 2001년 유벤투스에 입단해 10년 가까이 선수로 활약하며 팀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로 국내에도 팬층이 두껍습니다. 유벤투스의 이번 아시아 투어에 동행한 최고위 인사입니다. 경기 지각, 호날두 노쇼에 무리한 경기 시간 단축 요구까지 구단 최고위 인사의 입에서 나온 상황에 프로축구연맹은 공식 항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유벤투스 구단뿐만 아니라 경기 승인권자인 아시아 축구연맹과 이탈리아 프로리그인 세리에 A 사무국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무례하고 오만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간과할 수 없었고, 또 6만여 팬들이 받은 배신감과 상처, 그 부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날두는 한국에서의 친선 경기 노쇼에 대한 언급 없이 한 언론사에서 주관한 시상식 사진을 올려 또다시 팬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 파장이 연일 계속되고 있지만 유벤투스 구단은 아직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호날두 때문에 또 이제 유벤투스 때문에 계속 이제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축구 팬들은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죠. 네, 뭐 호날두와 유벤투스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이 이미 있었고요. 관객 2,500여 명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는 뭐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만 박기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호날두의 노쇼에 분노한 소비자들의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6일 팀 K리그와 유벤투스 경기를 관람했던 소비자 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주최사 측에서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는 허위 과장 광고로 관객을 속였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페스타 측은 이에 대해 유벤투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기로 명시되어 있었다며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였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날두 경기 출전이라는 광고로 인해 티켓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주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주최사 주장대로 유벤투스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어겼을 경우 유벤투스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이나 부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더페스타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하고 주최사 측이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 걸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더페스타 측이 거둔 수익은 약 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더페스타 측에서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알리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알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최사와 함께 유벤투스 구단과 호날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지만 사실상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뱅의 멤버 대성이 소유한 건물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자 경찰이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네, 강남경찰서는 대성 소유의 건물에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걸 대성이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성매매 알선이나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12명 규모의 수사팀을 꾸렸다고 하고요.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하고 마약 거래와 관련한 첩보 수집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 예. 뉴이저가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물 학대 방송까지 또 등장했습니다. 네, 자신의 개를 마구 때리는 모습을 방송한 유튜버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내 소유물을 때린 게 왜 잘못이냐 이렇게 따져 묻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아동 학대 논란도 있고 실제로 조폭이 진행하는 방송도 있다고 합니다. 관련한 법적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반려견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침대 위로 던져버리고 머리를 주먹으로 강하게 때립니다.
구독자 3만 7천여 명을 보유한 개인 유튜버의 생중계 방송입니다. 시청자들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뻔뻔한 대응이 황당합니다.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강아지 때리면 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되죠. 내 맘이에요. 아슬아슬 수위를 넘는 유튜버들의 방송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고의 광고 수익을 자랑하는 6살 아이 방송 보람튜브도 과거 구설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아빠 지갑에서 돈을 훔치고 아이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연출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네티즌의 후원까지 받는 조직폭력배 콘셉트 유튜버가 실제 폭력조직 행동대원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규제가 안 되고 유튜브 가이드는 권고에 그치다 보니 통제 장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이 올라있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해칠까 멈칫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도가 심해서 예. 현행법 위반, 형법 위반이 된다면 네. 경찰에 신고하는 거, 그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올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무제한인 유튜브 세상.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일상이 된 만큼 도를 넘지 않는 콘텐츠를 위해 합리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소식은 이걸 동물 학대라고 해야 될지 그 이상입니다. 잔인하게 개를 도축하는 업자의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개를 도축한 건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시골 마을 언덕 중턱에 있는 농장. 한 남성이 움막에서 개를 끌고 나옵니다. 이 남성은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개를 둥기로 내려칩니다. 머리를 맞은 개는 반항 한 번 못하고 그대로 축 늘어집니다. 갇혀있던 다른 개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입니다.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다른 동종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동물보호법 위배에 되는 사항입니다. 개 사육 농장은 많은 사람이 찾는 등산로와 야구장 부근에 있습니다. 특히 야구장은 주말이면 어린이들이 시합하는 곳입니다. 주말 되면 토요일날 일요일 되면 야구장에 리틀 어린이들 야구장 이래 많이 옵니다. 사람 죽이듯이 이제 막 이래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몸이 떨릴 정도로 이게 소리가 울립니다. 주민들이 여러 번 항의했지만 농장 주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가 도살된 농장 인근에는 50여 가구가 모여 살고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논란이 일고 취재가 시작되자 농장 주인은 개 사육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통영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불법 사실이 나오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 문을 여는 데는 합의를 해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러 가지로 벼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야 간의 쟁점 사안들도 많고 충돌도 있어 보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추경안부터 좀 빨리 심사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바람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만 글쎄요 이틀 만에 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한 면은 예.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그 추경 심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 부분 국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감액 부분, 그러니까 감액과 정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 6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액을 하고 어느 정도 증액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는데 감액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액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절이 됐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이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약 2,731억 원 정도의 증액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증액을 또 그 사이에 사실 90일
10일 전에 이제 추경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네.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이 환경이 바뀌고 이래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좀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짧은 시간이라도 좀 밤을 새서라도 잘 좀 추경 심사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서 빠른 시간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뭐 한국당이 가장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어떤 거는 총선용이다. 맞습니다. 포퓰리즘 네. 아니냐. 그렇죠. 어떤 건 내용을 좀 자세히 갖고 와라.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쟁점일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신다면 예,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게 다 예.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총선용 아니냐고 하는 게 뭐냐면 민생 관련된 추경이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하고요. 경기 대응. 그러니까 사실 뭐 미국과 중국이 경기가 지금 무역 전쟁하고 있죠. 우리는 또 일본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벤처기업들 지원하는 문제 이런 데 이제 돈을 좀 투자하기 위해서 전체 대부분 이제 4조 5천억 원을 지금 편성을 해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6조 7천억 원 중에 4조 5천억 원을 거기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게 총선용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총선 앞두고서 현금 살포하려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지자체에 돈 지원해주고 뭐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그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가 한 2,731억 원 정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정부가 그게 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 뭉뚱그려서 2,731억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된다고 보여져요. 사실 크게 추경이 세 개로 나누죠. 이 두 가지 외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세먼지, 강원도 산불, 포항 지진 대책. 이게 약 2조 2천억 원 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이 부분은 사실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 대응이나 민생 지원에 투자되는 돈이 총선용 아니냐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 보복 관련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해서 2,731억 원 이 부분도 자세한 예산의 내용들 없이 그냥 뭉뚱그려서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국회를 이렇게 보면 결국 고생할 사람은 이제 외교장관이 제일 타겟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장관. 그래서 한국당은 이번은 안보국회다. 안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제대로 짚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격과 방어의 포인트를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는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소미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영어로는 지소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현안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영공 침해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또 어선 이 문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먼저 말씀드린 지소미아 같은 경우에는 야당 입장은 지소미아를 없애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협정은 계속 가야 된다. 이건 제재 문제하고 다른 문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신뢰가 이미 깨졌다. 특히 지금 우리 일본이 우리를 제재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군사적인 문제잖아요.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질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강경화 장관은 현재로서 우리 정부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단순히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일이 함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소미아를 지렛대로 해서 미국을 좀 설득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서 당장 지소미아를 협정을 깨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애매한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이걸 한일 문제 해결에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뭐 당장 이거 가지고 격론을 벌이면서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외통위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개는 이제 외교 쪽을 맡은 사람들은 말이 제일 조심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외교 장관이 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연락받은 게 벌써 있나?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락받은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정부 내에서 관련 장관들이나 관련 부처의 사람들이 논의하고 회의한 결과 그렇게 될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면 일본 특파원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취재해서 들어오는 보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조치는 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정부 내 관련자
전문가들과의 회의를 통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가능성이 크다고만 얘기했지 뭐 그게 완전히 빼겠다, 배제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아마 강경화 장관이 우리 정부가 열심히 대책을 세우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본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에게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걸 알려주거나 통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 시나리오도 이미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뭐 화이트리스트에 제외가 되더라도 어느 품목이 들어갈지는 아직은 지금 모르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게 발효되기까지는 21일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8월 말 정도,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를 하더라도 8월 말이 돼야 결국은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 네. 사이에 어떤 조치를 할지를 좀 예비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앞에서 조배석 의원을 잠깐 연결하기도 했습니다만 네. 일단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정치권의 네, 대표단들, 방일단. 국회 네. 대표단이 있습니다. 뭐 너무 짧게 잠깐 갔다 오는 거여서 어떤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해요. 예. 방일단이 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방일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야를 다 아우르는 예. 9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일본에 있는 지한파들, 일본의 의원 중에 지한파들, 그러니까 한일 의원 연맹의 회장인 의원도 만나고 자민당에 이제 있는 의원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우리 국회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예. 자민당 2인자라고 하는 간사장이 있어요. 자민당 간사장. 예. 그분을 만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아베 총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간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은 안 돼서 예.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조 의원한테도 물어보니까 예. 아니, 거기까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예.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못 열릴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7월에 열리느냐. 예, 맞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연히 한국당의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한국당으로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것도 있을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에서 의사 진행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수사를 받거나 조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방탄국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자유한국당 예.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은 다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경찰서가 가지고. 예. 그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다 조사 받는다. 그러니까 여야가 다 함께 조사 받아야 된다. 경찰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나가지도 않는 것은 이건 너무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가서 자발적으로 조사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방탄국회라고 얘기하는 이번 국회가 물론 여당도 중요해요. 이번 국회가. 예. 왜냐하면 추경을 빨리 처리를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여당도 이 국회 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장을 했고 또 그러나 야당 입장에서는 양거 이득이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이제 방탄국회라는 표현도 쓰지만 자당의 어떤 의원들이 조사받는 것 일정 부분 좀 연기시킬 수 있는 의도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국회가 일 안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제대로 일도 안 하는 국회에 대해서 비난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압박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친일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안보 이슈로 그걸 넘어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임시국회를 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동안에 뭐 예. 시청자들이 계속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2369님 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9230님은 자기 모순적인 명분을 내세우며 덤비는 저 아베 총리와 도대체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들 보내주셨네요. 예,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이 조만간 협상을 제안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불턴 보좌관의 방한과 연결되는 문제인데 인상액이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이 될 거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청와대와 국방부, 외교부를 방문했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Very productive discussions across a wide range of issues and look forward to working on these issues. 볼턴 보좌관은 그러나 방한 당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 문제 등을 적극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1조 389억 원에 합의했는데 1년 시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어떤 공평한 그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미 측이 우리 돈 5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방위비 문제를 다시 언급한 점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겐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매우 위험한 영토를 지키느라 미국이 많은 돈을 쓰는 나라가 있다며 이 부자 나라를 지키는데 50억 달러가 들고 이들이 내는 돈은 5억 달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군용기의 동해 영공 침범 등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과 함께 한일 간 갈등 국면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협상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시기를 넘겨 1년 시한으로 합의했는데 곧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또 하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추측이 나왔죠. 예.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 방안으로 아덴만 쪽에 청해부대 파병이 거론되는 건 이거는 국회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심 대표의 지적은요. 이 청해부대가 성격이 전혀 다른 군사작전에 투입이 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파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헌법적 차원에서 결정돼야 할 파병 문제를 전략적 모호성에 감춰서는 안 된다며 이 문제가 남남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으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석유 수송 과정에서의 해적을 막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데 야당 쪽에서는 아덴만하고 호르무즈는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이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경고를 보내되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고려해서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김수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재무부는 김수일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 소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호치민에 배치됐고 올해 초까지 무연탄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 발표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나왔습니다. 북한의 대미 압박 행보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고위 인사가 아닌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북미 실무협상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과도한 자극은 자제하려는 모습입니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시민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하지만 북한 국적자의 미국 내 자산 보유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의 무게를 둔 조치로 해석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나 중국은 WTO 개도국 지위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현재 WTO의 개도국 혜택을 받는 분야는 특히 농업 분야인데 정부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일단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의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비를 해야겠죠.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기는 했지만 불똥은 우리한테도 튀었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선진국 대열에 오른 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혜택에서 제외하라고 무역대표부에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150개 품목에 대해 유리한 관세율을 정하고 보조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트럼프의 발언으로 농업 분야도 개도국 지위를 잃을 경우 우리 농산물 시장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현재의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변화가 없으며 피해도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 전까지는 쌀을 포함한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 보조금은 현재와 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도국 지위를 박탈당했을 때의 쌀 관세율 등을 제시한 2008년도 WTO 수치는 10년 이상 논의가 중단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08년 WTO 문서에 관세를 선진국은 5년에 걸쳐 50 내지 70%, 개도국은 10년간 그 3분의 2 수준인 33 내지 47%를 감축해야 한다는 것 등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1995년 이래 적용 중인 쌀 관세율 513% 등 현재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은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현행 농산물 관세율은 WTO 협정문과 일체를 이루는 문서로 미국과의 양자 간 협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이유로 WTO의 협정문에 따라 우리나라가 적용 중인 농업 보조금도 현재와 같이 1조 4,9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천상유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네, 80여일 만에 재개되는 고위급 협상인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될까요? 추가 관세 부과가 있고요. 예.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행위, 그다음에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구매하는 것 등 현안들을 집중 논의하게 되겠죠. 네. 두 나라는 지금까지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그리고 화해에 대한 이 부분적 제재 완화 이렇게 일부 쟁점에서는 의견 접근을 이뤘잖아요. 하지만 관세 철회나 합의 사항의 조문화 작업 등에 대해서 이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는데 아마도 이번 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있네요. 네. 정부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 해고자와 실직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합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 현재 법의 노조인 정교조가 합법화되는데요.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김장하 기자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협약 등 3개의 협약 비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교부에서 비준 동의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LO 핵심 협약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실업자,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대신에 기업별 노조 임원은 재직자만 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직자를 포함한 퇴직 공무원, 교원, 대학 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합니다. 소방 공무원과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직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은 가입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직 교사가 조합원에 포함돼 법의 노조가 된 전교조가 합법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비준 동의안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경영계의 요구도 담겼습니다. 단체 협약 유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노조가 쟁의를 할 때 사업장 내 생산, 주요 업무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노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을 확정한 뒤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고 노사 이견도 여전해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파워를 믿습니다. BTS가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다양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 세계의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냈죠. 네, 유엔이 지정한 국제 우정의 날을 맞아서 방탄소년단이 유니세프와 함께한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2017년부터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유니세프와 함께 펼치고 있는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과 유니세프의 글로벌 아동폭력 근절 캠페인 엔드 바이올런스 활동의 하나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통해서 유엔의 5개 공용어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외에 유니세프 사상 최초로 한국어까지 모두 6개 언어로 제작이 됐습니다. 저도 방탄소년단 BTS의 파워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예. 자, 다음 달 초와 말, 그러니까 다음 달 초면은 뭐 이번 주 말이 그렇죠. 되겠네요. 예. 2차례 슈퍼문이 뜹니다. 달이 아주 크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나 뭐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닐 겁니다. 네. 슈퍼문의 영향으로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게 상승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디서 언제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황선욱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슈퍼문은 이번 주 목요일인 8월 1일부터 4일까지 또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2차례입니다. 특히 8월 31일은 지구와의 거리가 올해 들어 2번째로 가까운 금음달 모양의 슈퍼문이 뜹니다. 달과 지구의 평균 거리는 38만 1,586km인데 이번엔 2만 4,000km 이상 가까운 35만 7,176km입니다. 올해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 슈퍼문은 지난 2월 19일 발생했으나 겨울철 낮은 수온과 고기압으로 영향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온이 높고 저기압이기 때문에 최근 10년 중 해수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차례 슈퍼문 기간 중 21개 지역의 해수면이 침수 가능성이 있는 주의 단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천, 평택, 안산, 마산, 성산포 등 5곳은 4단계 중 위험 단계 바로 아래인 경계 단계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도로 등 저지대 상습 침수 구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배후도로 쪽에서 이제 육지에 있는 물이 안 내려가서 역류가 돼서 도로가 침수된다거나 그런 그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데가 마산 지역하고 목포 뭐 이런 지역인데 또 밤과 새벽 시간대 해수면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야간 바다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이저 가족들의 의견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튜브로 들어온 의견부터 볼까요? 예. I am Groot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일본이랑 척을 질 수는 없기는 하죠. 한, 일, 중, 북, 러 5나라 중에 한일이 틀어지면 좋아할 나라는 북중러입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군요. 네, 또 한일 갈등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김병철님, 생각 같으면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패싱하고 우리의 힘으로 해나갔으면 하는데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부터라도 좀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자 브리핑에서 등장한 소방관 폭행 그 뉴스와 관련해서 2236님, 소방 공무원도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서로 존중합시다. 네. 의견 주셨네요. 네, 오늘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9330님께서 안 그래도 날 더워서 짜증나는데 안 좋은 소식 들으면 밥맛이 떨어지고 또 화도 나신다고 소식 전하는 저희들의 걱정도 좀 같이 해주셨는데요. SG 워너비의 살다가 엔딩곡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음에 꼭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안본 앵커가 불러주겠다는 뜻이 나왔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사실 조금 전에 잠깐 시도해 봤는데 라이브는 안 되겠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예. 요즘 무더위에 열대야 때문에 도시 탈출 꿈꾸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끝곡으로 클론의 도시 탈출 준비하셨군요. 네. 네. 음악으로라도 더위를 물리치십시다. 뉴이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클론의 도시 탈출 즐겨보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